베네수엘라 석유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합니다. 심지어 꿀보다 더 끈적한 수준이죠. 채굴된 원유 자체로는 파이프라인으로도 흐르지가 않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채널 시니어 뉴스 나우. 30년간 근무하면서 연료 분야에서 국가 품질 명장이 된 최효섭입니다. 오늘은 석유와 관련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왜 가난해졌나요? 2024년 기준 명목 1인당 GDP를 보면 한국이 약 36,000달러, 베네수엘라는 약 3,200달러로 10배 이상 격차가 벌어집니다.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의아하거나 이상하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심지어 석유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10에서 15% 많은 것으로 알려진 나라입니다. 가난해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석유 등 자원 수출이 너무 잘 되면서 오히려 나라의 산업이 망해버리는 현상,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일례로 1960년대 네덜란드가 북해 가스전을 발견하고 나서 가스 수출 대박이 터집니다. 외화가 대량으로 유입되었죠. 하지만 결과는 산업이 붕괴되고 실업이 늘어나고 성장률이 둔화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네덜란드의 저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원의 저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한때 돈을 많이 벌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한 베네수엘라는 산업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은 번 돈을 표를 사는 데 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심지어 있던 공장도 사라지고 농업도 무너졌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하나에 모든 것을 건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유가가 떨어지면서 나라의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가난해서 망한 게 아니라 쉽게 돈을 버는데 길들여져서 망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유 이외의 산업이 없는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석유가 베네수엘라에게는 행운이 아니라 저주가 된 것이죠. 석유는 왜 베네수엘라를 살리지 못했을까요? 자원의 저주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하지만 세계 2위 매장량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와 베네수엘라의 2024년 석유 수출액을 비교해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추정치이긴 하지만 1,790억 달러, 베네수엘라는 175억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10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2018년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액이 278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해도 175억 달러는 작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원인은 생산량 자체의 붕괴입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의 전성기였던 2012년에 하루 300만 배럴을 생산하던 석유가 2024년에는 하루 70만에서 90만 배럴로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름은 있는데 기름을 캐고 옮기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국영 석유회사는 정치화로 무너졌고 설비는 노후화됐고 기술자는 해고되었습니다. 게다가 2018년부터 시작된 제재로 정상적인 거래도 어렵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석유를 다룰 능력을 잃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가 다르다고 하던데 귀하니까 더 비싸게 거래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베네수엘라 석유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합니다. 심지어 꿀보다 더 끈적한 수준이죠. 채굴된 원유 자체로는 파이프라인으로도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희석유인 나프타나 경질유를 섞어야 운송이 가능합니다. 정제에도 특수 설비가 필요하다 보니 처리 비용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초중질유는 북해산 브렌트유 대비 항상 큰 폭으로 할인해서 거래가 됩니다. 예를 들어 브렌트유가 80달러라고 가정하면 베네수엘라 초중진류는 40에서 6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는 거죠. 2018년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 제재 이후에는 결제 문제 때문에 더 깎아서 팔아야 해서 그나마 경제성이 추가로 악화되었습니다.
석유 채굴 비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전통 산유국의 채굴 비용은 세계 최저 수준에 속합니다. 국제조사에 따르면 배럴당 약 8달러에서 10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경우 2016년 기준 원유 생산 비용이 배럴당 약 27.6달러 수준이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상적인 정유, 운송, 혼합 비용을 다 합친 손익분기점 비용이 배럴당 80에서 90달러로 평가된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원유의 품질 문제로 희석제 혼합이 필요한 것 이외에도 석유 생산 인프라의 붕괴로 설비는 오래되었고, 노후화된 파이프라인과 시설, 투자 부족으로 생산 효율이 저하되었고, 단위 배럴당 비용이 추가로 증가했습니다. 전문 기술자 대량 이탈로 기술 인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철수하면서 생산 복구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요사이 언론을 보면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가 석유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는 결코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국제적으로 저급품으로 취급되고 있고, 앞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함께 장기간 정치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베네수엘라 석유를 미국이 거래한다고 하더라도 큰 이익을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제재 때문에 망한 나라라는 시각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원래 잘 살던 나라였는데 미국 제재 때문에 망했다.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제재로 시작된 게 아니라 제재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는 한때 중남미 최고 부국,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 보유국, 1970년대에서 80년대에는 남미의 사우디라고 불리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는 산업으로 축적되지 않았고 기술로 전환되지도 않았습니다. 제도로 고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석유 하나로 먹고 사는 원툴 경제였고, 국가는 석유가 벌어온 돈을 분배하는 기계로 작동했습니다. 이 구조는 평소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유가가 떨어지거나 정치가 흔들리면 한 번에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이전부터 이미 취약했습니다. 차베스가 집권했던 것은 1999년이었지만 그 이전부터 베네수엘라는 빈부격차, 정치 부패, 만성 재정 적자, 석유 의존이라는 구조적인 병을 이미 앓고 있었습니다. 1989년에는 긴축 재정으로 대규모 폭동이 발생했고,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도 했었습니다. 차베스는 정상 국가를 망가뜨린 인물이 아니라 이미 병든 나라를 인수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베스는 운이 좋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세계는 초호황 유가 시대에 들어갑니다. 배럴당 20달러이던 유가가 100달러 시대로 진입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차베스는 이 돈으로 대규모 복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현금도 살포하고 보조금을 지급했고 정치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간기업 국유화, 가격 통제, 환율 통제, 정치적 충성도 기준 인사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국영 석유 회사인 PDVSA는 기술자 해고, 정치적 인사 투입, 투자 중단, 부패 확산으로 점점 에너지 기업이 아니라 정치 조직이 되어갔습니다. 이 시기부터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은 유가 하황 속에서도 서서히 줄기 시작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재가 오기 훨씬 전부터 이미 생산 시스템은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2013년 차베스 사망 이후 마두로가 집권합니다. 차베스가 운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마두로는 운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국제유가의 폭락입니다. 이때 베네수엘라는 외화 수입 거의 전부가 석유였습니다. 외환 보유액 바닥이라는 최악의 구조였습니다. 그 결과로 수입은 붕괴되고 물자는 부족하고 인플레이션은 폭주했습니다. 통화는 붕괴되었죠. 이 시점은 아직 미국의 본격적인 석유 제재가 시작되지도 않았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미 슈퍼마켓 진열대는 비었고 약품은 사라졌고 화폐는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 미국의 제재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석유에 대한 제재는 2019년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베네수엘라는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불가했고 석유 판매 대금 회수가 어려웠습니다. 선박보험 결제 차단이라는 결정타를 맞게 됩니다. 베네수엘라는 제재 때문에 망한 나라가 아니라 이미 망해가는 나라가 제재로 완전히 쓰러진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자원의 저주 플러스 포퓰리즘 플러스 제도 파괴 플러스 국가 운영 실패가 20년에 걸쳐 누적된 결과입니다. 미국의 제재는 방아쇠였지 시작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차베스 집권하에 베네수엘라 국영석 유해사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차베스 집권 전에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는 중남미 최고 수준의 석유 회사였습니다. 기술력, 운영 능력, 국제 신뢰도 모두 준수하고 있었죠. 사실상 국가 안의 국가처럼 전문 관료 조직으로 운영되었고 돈도 벌고 기술도 있고 시스템도 있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 대한 차베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PDVSA는 엘리트와 미국의 편이다. 석유는 국민의 것인데 회사는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라고 보고 있었죠. 그래서 차베스는 국영 석유 회사를 정권 통제하에 완전히 넣으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 석유 파업이 그것입니다. 2002년 PDVSA 경영진과 직원들이 차베스의 정치 개입에 반발해서 대규모 파업을 시행합니다. 차베스는 직원 약 18,000명을 해고합니다. 핵심 엔지니어나 관리자, 기술자 다수가 포함되었죠. 해고된 자리에는 전문성이 없는 정권 충성 인사, 군 출신, 정치 측근들이 대거 투입됩니다. 인사 기준도 능력에서 충성도로 바뀌었죠. 이후 PDVSA는 회사가 아니라 정권의 금고가 됩니다. 이후 차베스는 국영 석유회사를 복지자금 조달 창구, 정치 프로젝트 자금줄, 선거자금 통로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설비에 재투자하고 설비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수선 유지비나 기술 개발, 탐사 투자는 엄두도 못하게 됩니다. 회사는 점점 낡고 속은 텅텅 비어가게 됩니다. 정치 인사들은 계약 몰아주기, 리베이트, 자금 유출, 내부 통제가 없어지면서 회계 투명성도 사라지고요. 국영 석유회사는 석유회사이면서 동시에 거대한 정치 금고가 되어가고 기계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2년 하루 300만 배럴의 생산량을 자랑하던 국영 석유회사는 2020년대 초에는 하루에 60만에서 80만 배럴까지 붕괴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가가 $100가 넘는 그런 황금기인데도 생산량은 계속 줄고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유가가 높을 때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은 붕괴되고 있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두로 체포 이후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베네수엘라는 원툴 경제 체제입니다. 석유 하나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석유 생산 시스템도 사실상 붕괴되어서 현재 상태로는 미래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엑손모빌, 코노코필립스 등의 자산을 몰수한 전력이 있습니다. 메이저 석유 회사들은 아직도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이 대규모로 투자를 하려면 미국 제재가 해제되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정권과의 정치적 합의도 필요하고 자산 몰수 위험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법적 안정성도 보장되어야 하죠. 이게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현재로서는 쉽게 그런 상황이 올 것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미래가 있으려면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에 200억이나 300억 달러를 20년 동안 묶어둘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예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아마 베네수엘라의 미래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기는 누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최우 선명장님을 모시고 베네수엘라가 왜 이렇게 가난해졌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